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사건은요,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 실체의 중심에 있는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당시 정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동시에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로 인해 죄 없는 누군가의 인생이 끝나버리진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던 7년 전 2011년 1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요, 포천시에 있는 여우고개 육부 능선입니다. 상당히 굴곡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지형이 이렇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는 인적은 드문 곳이에요. 그랬던 이런 곳을 2011년 12월에 한 등산객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던 중에 저 밑에 낭떠러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밑에 검은 물체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꽤나 큰 물체였어요. 처음엔 단순히요,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본 물체가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길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요, 상당히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던 한 대의 차량이었습니다. 누비라 차량이었어요, 당시에. 차량을 보여드릴게요. 차량이 이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 차량 왼쪽도 심하게 파손되고 뒤에도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도로를 지나다가 전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등산객은요, 이 차량 부근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사진은 백골 시신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은 그 백골 사체가 입고 있던 옷입니다. 차량 부근에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시신은요, 차량으로부터 10m 거리 안에 발견됐고요. 더군다나 이날 이곳에서 발견된 백골 사체는 한 구가 아니었어요. 두 구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요, 보라색 옷, 이렇게 체크무늬 옷, 약간 원색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입을 법한 그런 옷들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갔을 때 어린 여자아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 부검을 했고요. 그런데 이 백골 사체가 10대 자매의 것이고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게 돼요. 정말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이곳에 왜 차가 이렇게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버려져 있는 건지,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신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왜 시신이 어린아이 둘밖에 없냐는 거죠. 이 아이들이 운전을 하다가 떨어졌을까요? 만약에 이 아이들과 이 차량이 전혀 관계가 없다면, 연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만 밝혀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연관이 있다면 아이들이 이 차를 탔단 얘기인데, 그럼 이 차량을 운전한 주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현장에서 의문점을 자아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절벽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그 위에 가드레일의 상태가 이상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차량이 운전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떨어져서 전복이 됐다면 가드레일에 흔적이 남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추락 예상 지점 인근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전복된 차량인데 제가 이렇게 하얀색 박스 쳐놓은 부분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안전벨트가 밖으로 이렇게 늘어져서 흘러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잘은 안 보이는데 요 걸쳐져 있어요, 안전벨트가.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고요. 일단 이상한 건 뭐였냐면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이 상당하대요. 그러니까 정말 위에서 쌩쌩 달리다가 갑자기 사고로 추락을 하면 그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심해 보이지만 사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파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 엔진이 뒤로 밀려 들어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현상들이 전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앞에 좀 찌그러지고 유리 깨지고 이 정도? 그 정도였던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안전벨트가 사용을 했다가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늘어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 사고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이 계곡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돌진을 했고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전복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 이게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인근 어디에서도 이 아이들의 시신 이외에는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걸로 봤을 때 운전자는 차량이 전복된 이후에 벨트를 풀고 차량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에요. 혹시 아이들만 태운 다음에 뒤에서 차를 밀어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당시 차량의 그 기어 모드가 운행 모드였고요. 시동도 이렇게 켜져서 열쇠가 돌아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당시 기어가 중립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를 밀려면 중립이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처참한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라군요. 아이들의 시신과 차량 앞에 유리에 있던 차주의 전화번호 뿐이었습니다. 조회를 해본 결과 이 해당 차주 김 씨는요, 이미 가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2월에 이 김 씨를 포함한 이 김 씨의 가족, 일가족 모두가 가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걸 10개월 뒤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김 씨에게 12살, 14살의 두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국가수 결과에서도 그랬죠. 어린 여자 자매였다고. 이 부검 결과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가족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한 것은 김 씨의 매형이었어요. 김 씨 가족은 분명히 바람을 쐬러 간다, 여행을 간다면서 떠났었어요. 그런데도 매형이 가출 신고를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출 신고를 하기 직전에 김 씨와 그 아내 이 씨로부터 여행지에서 편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본 순간 그들은 경찰서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는 유서였습니다. 잠시 후 저의 손으로 아이들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런 유서가 날아온 거죠. 매형에게로. 동반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당시에는 이들을 단순한 가출로 봤어요. 왜냐하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 이외에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말도 없었고 이들이 현금 지급기를 한 3번 정도를 사용을 했었던 기록이 계속 발견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10개월 뒤인 12월에 이 등산객에 의해서 자매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동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모의 흔적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이를 통해서 부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합니다. 이 부모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중요 지명 피해자 종합수배 전단의 수배자로 올랐습니다. 매형에게 보냈던 이 자살 유서대로 정말 어딘가에서 자살을 해버린 걸까요? 그렇게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1년 4개월 뒤였던 2013년 4월 10일
부산에서 한 건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신고자는요, 중요 지명 피해자 종합수배 전단의 수배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서 신고를 해왔어요. 부산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포천 경찰서에서 구속한 사람들은요, 부산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차주 김 씨와 그의 아내 이 씨였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숨어 지내왔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2011년 2월, 그러니까 백골 사체가 등산객에 의해서 발견되기 10개월 전에 유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서의 내용대로 온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한 선택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살을 결심한 건 부부였고요. 그들의 동반 자살 계획에 두 딸은 희생이 된 거예요. 부모가 두 딸을 죽인 거죠. 무엇 때문에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2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면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아내 이 씨가 학습지 판매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적을 올리면 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팀장이 되고 싶다는 이 욕심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자기가 직접 학습지를 구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매 대금을 이제 회사에다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이렇게 융통을 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해왔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회사에 이제 발각이 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급기야 또 어떤 것이 터져서 그 회사에 월 600에서 700씩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허위로 구매를 했던 거예요. 600, 700씩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주어지는 돈은 월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1억 3천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시누이의 집에 얹혀 살면서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 큰딸의 교복도 사주지 못했고 이런 처지를 비관해서 동반 자살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씨의 이런 결심을 남편은 말려도 보고 달래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온 가족이 집을 나섰던 것도요, 그런 아내를 달래보기 위해서 바람 쐬러 나간다는 메모를 남기고 나섰던 거니까요. 하지만 아내 이 씨의 결심에 남편도 결국은 동의하게 됩니다. 함께 죽기로 해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번개탄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온 여행이 좋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여행지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그 여행지 민박집에 있었던 LPG 가스 호스를 칼로 잘라요. 그리고 방문 앞을 닫고요. 그 앞에 번개탄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자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죠. 근데 얼마 뒤에 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둘째 딸이. 화장실을 간다면서 문 쪽으로 가다가 문 앞에 있던 그 번개탄이 들어있는 냄비를 밟고 넘어진 거예요. 와당탕 하면서 넘어지면서 순간 갑자기 뭔가 번쩍했던 거죠. 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남편 김 씨가 문을 다 열고 번개탄을 밖으로 던집니다. 환기를 막 시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그냥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다음 날 또다시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탄을 다시 3장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차를 끌고 근처 호숫가에 갑니다. 차를 세워서 아이들을 우선 재워요. 그리고 문을 닫고 차 안에 번개탄을 또 피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또 죽음을 직감하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차 안 가득 퍼진 공기를 참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창밖으로 번개탄을 던지는 대신에 이 김 씨가 아이들이 있는 자리로 넘어가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두 딸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빠가 아이의 목을 조르고 아이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아이들의 엄마는요, 발버둥 치는 아이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비정한 부모였어요. 이제는 삶의 의지를 다시 갖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매를 살해한 뒤에 그들 자신도 모든 것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일이 벌어졌거든요. 차를 타고 인근을 돌아요. 아이들은 뒤에 타 있었고요. 죽은 아이들은. 그러다가 그 여우곡의 능선에 계곡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저 위에가 차도예요.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아 돌진해서 7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도 70m 아래로 떨어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부부는 멀쩡했고요. 아이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린 부부는 또다시 자살 시도를 합니다. 돌을 가지고 머리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냥 얼어 죽자. 그때 당시가 2월이었으니까 상당히 추웠대요. 얼어 죽자는 생각에 옷을 벗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겠지. 하지만 또다시 눈이 떠졌고요. 나흘이 지났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있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라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죽었는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당히 많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상에 걸렸던 거예요. 걷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근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을 발이 닿는 대로 떠돌아요.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곳에서 1년 정도가 넘도록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이제 정착하는 건가 싶었을 때 한 주민이 수배지를 보고 신고를 한 것이고요.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013년 9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요, 살인죄를 인정받았고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검찰에서는 20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 재판에서 재판부는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죽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죽을 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도요,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와 같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부모의 의지는 아이들보다도 약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사랑이었다면 아이들을 죽였을 리도 없겠지만 죽였다 한들 1년이 넘도록 숨어 지내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떠돌이 생활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알게 된 삶의 소중함과 의지를 그들이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이들은 사계절이 지나도록 이름 모를 어느 계곡에서 비참하게 썩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2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백골사체 자매 살인사건이었습니다.